한국 애니메이션이 디즈니를 박살내고 일본을 무릎 꿇린 진짜 이유. 지금 할리우드가 패닉에 빠진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지금 할리우드에서 정말 미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건 단순히 미친 수준이 아니라 영화 산업 전체가 뒤집어지는 대격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며칠 전에 발표된 PGA 어워즈. 그러니까 미국 제작자 조합이 선정하는 제37회 시상식 후보 명단에서 한국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 5편 중 하나로 지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부터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PGA 어워즈가 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이 시상식은 영화 시상식 전체를 통틀어서 오스카 다음으로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다음으로라는 표현이 사실 좀 애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스카 작품상을 투표하는 프로듀서 집단과 PGA 작품상을 투표하는 집단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사람들이 투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할리우드에서는 PGA 어워즈에서 수상하면 오스카는 사실상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녀요. 오스카 작품상의 리허설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경쟁작들 한번 볼까요? 캐대언과 함께 후보에 오른 작품들이 누군지 보면 정말 소름이 돋거든요. 디즈니의 주토피아 2 엘리오, 드림웍스의 배드 가이즈 2, 그리고 일본의 극장판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이에요. 여러분, 이 라인업 보이시죠? 디즈니요 디즈니. 그 백설공주부터 시작해서 100년 가까이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배해온 절대 강자 디즈니가 있고요. 드림웍스라는 또 다른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있고 거기에 일본 애니메이션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귀멸의 칼날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본 애니메이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솔직히 좀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일본은 그동안 애니메이션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고 생각했잖아요. 지브리 스튜디오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오스카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았을 때 일본 언론이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이 세계를 제패한 것처럼 떠들어댔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귀멸의 칼날이라는 일본 내에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한 작품이 캐대언과 같은 무대에 섰는데 지금 미국 베팅 사이트에서나 전문가들의 예측을 보면 캐대언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본 애니메이션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탄인 거죠. 일본 애니메이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자기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었어요. 물론 독특한 문화적 코드와 작화 스타일은 인정해야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보편적인 스토리텔링이나 음악적 요소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었던 거예요. 귀멸의 칼날만 봐도 일본 내수용 콘텐츠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과도하게 설명적인 대사, 일본 특유의 문화적 맥락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캐릭터 관계성, 그리고 무엇보다 글로벌 음악 시장과는 동떨어진 OST 구성이요. 반면에 캐대언은 어떤가요? 이 작품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제작됐어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됐고 스토리 자체도 K-팝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문화 코드와 악마 사냥꾼이라는 보편적인 판타지 설정을 절묘하게 결합시켰거든요. 이게 바로 전략의 차이예요. 일본은 자기들끼리 잘 먹히는 걸 만들어서 해외에도 팔아보자는 식이었다면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콘텐츠를 설계한 거죠. 그리고 디즈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솔직히 디즈니는 지금 완전 위기예요. 주토피아 2가 후보에 올랐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일이지만 최근 몇 년간 디즈니의 행보를 보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과거 영광에 기대서 속편만 계속 찍어내고 있잖아요. 주토피아 2 겨울왕국 3모아나 2점 뭐 이런 식으로요. 물론 이런 속편들이 흥행은 하겠지만 문화적 파급력이나 혁신성 면에서는 예전만 못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에요. 더 웃긴 건 디즈니가 최근에 실사 리메이크에 올인하다가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인어공주 실사판 기억하시죠? 원작 애니메이션의 감동은 온데간데 없고 정치적 올바름만 강조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혹평을 받았잖아요. 백설공주 실사판도 제작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디즈니는 지금 새로운 IP를 창조하는 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예요. 그냥 과거의 유산을 우려먹는 데만 급급한 거죠. 근데 캐대언을 보세요.
완전히 새로운 IP잖아요. 기존의 어떤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창적인 세계관과 캐릭터,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이라는 요소를 스토리텔링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혁신적이에요. 디즈니가 10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자본력을 가지고도 만들어내지 못한 걸 한국의 크리에이터들이 해낸 거예요. 이게 진짜 실력의 차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캐대언의 성적표를 한번 볼까요? PGA 후보 지명도 대단하지만 사실 그 전에 이미 엄청난 성과들이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 열린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부문에서 이관왕을 차지했어요.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건 미국과 캐나다의 영화 평론가들이 투표해서 선정하는 시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업계 전문가들이 인정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재미있는 건 주제가상을 받았다는 점이에요. 애니메이션상은 그렇다 쳐도 주제가까지 상을 받았다는 건 음악적으로도 완벽하게 인정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그 주제가가 바로 골든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지금 얼마나 미친 인기를 끌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의 유명 베팅 사이트 칼시에서 그래미 어워즈 수상 확률을 공개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충격적이에요. 캐대언의 OST 곡 골든이 올해의 노래 부문에서 무려 61%라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2위와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냥 압도적이에요. 미국 언론 매체들도 올해의 노래 부문은 가장 주목받는 시장 중 하나이자 아마도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그래미 어워즈 예측 시장일 것이다. 현재 넷플릭스의 캐대언에 등장하는 헌트릭스가 골든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만약 골든이 그래미에서 수상하게 되면 가상밴드로서는 4번째 수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위해 특별히 작곡된 곡이 그래미의 주요 4개 부문 중 하나를 수상하는 12번째 사례로 기록될 거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래미 어워즈가 얼마나 보수적인 시상식인지 아시잖아요. 특히 애니메이션 OST 같은 곡이 주요 부문에서 상을 받는다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물론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아요. 켄드릭 라마, 배드버니, 빌리 아일리시 같은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후보에 올라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골든이 61%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게 바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APT예요. 이 곡도 후보에 올랐는데 비록 골든에 비해서는 확률이 낮지만 스포티파이에서 K-팝 곡 중 최단 기간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했고 2025년 애플 뮤직 최정상 곡을 차지한 전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노래 부문 후보 중에 한국 관련 곡이 2개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국 애니메이션의 OST와 K-팝 아티스트의 곡이 동시에 그래미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어떤가요? 그래미 후보에 일본 관련 곡이나 아티스트 있나요?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일본은 자기들끼리만 잘 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내수 시장에만 집중하다가 글로벌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난 거예요. 일본 음악 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스타일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물론 독자성도 중요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통하려면 어느 정도의 보편성도 필요한 법이거든요. K-팝이 성공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한국적인 정서와 글로벌 트렌드를 절묘하게 결합시켰기 때문이에요. BTS만 봐도 그렇잖아요. 한국어 가사를 사용하면서도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았고 음악적으로도 힙합, R&B, EDM 등 글로벌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캐대언의 골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 가사가 들어가 있지만 멜로디나 편곡은 전 세계 누가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스타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골든이라는 곡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최근 미국 토크쇼 출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캐대언의 헌트릭스 멤버들이 지미 키멜 쇼에 출연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쇼인지 아시나요? 지미 펠런 쇼 다음으로 미국에서 큰 인기를 자랑하는 토크쇼예요. 여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슈퍼스타 인증인 거죠.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헌트릭스 멤버들이 골든의 오케스트라 버전을 불렀어요. 원곡의 보컬 트랙과 음악적 요소를 살리면서 스트링 중심의 오케스트라를 강화한 버전이었는데
이게 전 세계 팬들의 환호를 불러일으켰어요. 댓글들 좀 볼까요? 이 공연은 정말 최고의 공연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 셋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드디어 오드리와 레이의 백그라운드 보컬이 제대로 들리는 사운드 믹스가 나왔습니다. 오케스트라 버전은 다른 버전들보다 세 멤버 각각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네요. 하모니도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미상과 오스카 시즌이 다가올수록 라이브 공연이 스튜디오 버전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박수를 보내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댓글들 보이시죠?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 근데 제일 소름 돋는 댓글이 뭔지 아세요? 애니메이션 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노래가 현재 차트 상위권 공연들의 절반보다 더 현실적이고 인간적이며 라이브처럼 느껴진다는 건 정말 놀랍네요. 이 댓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나요? 지금 실존하는 팝스타들의 라이브 공연보다 가상밴드의 공연이 더 진정성 있고 감동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캐데언이 만들어낸 혁명이에요. 애니메이션과 음악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웃긴 댓글이 있는데요. 저는 62살입니다. 이 노래를 400번 이상은 들었어요. 이 버전은 처음 들어보는데 눈물이 나네요. 이 곡이 후보로 오른 상을 다 휩쓸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62살 할아버지가 캐데언 노래를 400번 넘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대를 초월한 감동이에요. 흔히 애니메이션이나 케이팝은 젊은 세대들만 좋아한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캐데언은 그런 편견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60대 노년층부터 10대 청소년까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동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런 반응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지브리 작품들도 훌륭하지만 대부분 일본 특유의 감성이 강해서 서양 관객들이 완전히 공감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이 오스카를 받은 건 인정하지만 그건 예술성을 인정받은 거지 대중성에서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캐데언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둘 다 잡은 거예요. 그리고 골든이라는 곡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는 미국판 복면가왕에서도 증명됐어요. 더 마스크드 싱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한 여성 보컬리스트가 골든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특히 놀라운 건 그녀가 한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해냈다는 거예요. 그녀의 한국어는 정말 완벽해. 골든이라는 노래를 정말 아름답게 해석했네요. 그녀의 음색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는 빛나고 있어요. 이 골든 커버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저도 골든을 좋아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우아하게 부를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댓글이 뭔지 아세요? 오래 살고 볼 일이네. 한국이 원조 IP인 프로그램에서 한국인이 부른 노래가 불리고 있다니. 이 댓글이 왜 중요하냐면요. 더 마스크드 싱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한국의 복면가왕 포맷을 수입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시작된 프로그램 형식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그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국 애니메이션의 OST가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문화적 순환인지 감이 오시나요? 한국의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예요. 예능 프로그램 포맷도 한국이 원조고 애니메이션도 한국이 만들고 음악도 한국이 작곡하고 이게 바로 문화 강국의 진면모죠.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도 과거에는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많이 수출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한테 완전히 밀렸죠. 일본 예능은 자국 내에서만 통하는 유머 코드나 포맷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어요. 반면 한국 예능은 보는 이 가수다, 복면가왕, 흑백요리사 같은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로 포맷 수출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캐데언의 성공이 단순히 한 작품의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한국 콘텐츠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해요. 과거에는 드라마나 케이팝 정도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애니메이션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거예요.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역사를 좀 돌아보면요. 사실 오랫동안 하청 제작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미국이나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받아서 그림만 그려주는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애니메이터들의 실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독자적인 IP를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융합이에요. 캐대언을 보세요. 애니메이션이지만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린 게 아니에요. K-팝이라는 한국의 강점과 결합시켰죠. 그리고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과 손잡았어요. 이런 전략적인 융합이 없었다면 캐대언의 성공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반면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여전히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음악은 음악, 이런 식으로 장르를 구분하고 각자의 영역에서만 활동하는 경향이 강해요. 물론 애니메이션에 주제가가 있긴 하지만 그게 캐대언처럼 음악 자체가 스토리의 핵심이 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의 OST는 대부분 작품을 홍보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활용돼요. 근데 캐대언은 다르잖아요. 컨트릭스라는 가상 아이돌 그룹이 실제로 음악 활동을 하는 것처럼 설정됐고 그들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도 올랐어요. 애니메이션과 음악이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이런 시도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디즈니도 겨울왕국의 Let It Go나 모아나의 How Far I'll Go 같은 히트곡을 만들어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영화 안에서만 존재하는 노래였어요. 캐대언의 골드는 영화를 넘어서 독립적인 음악 작품으로도 성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할리우드가 정말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캐대언의 성공은 기존 애니메이션 산업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할리우드는 그동안 엄청난 자본과 기술력으로 애니메이션 시장을 지배해왔어요. 디즈니, 픽사, 드림웍스, 일루미네이션 같은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수천억 원을 들여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죠. 근데 캐대언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이런 메이저 스튜디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창의성과 전략이에요.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캐대언이 증명한 거죠. 물론 캐대언도 넷플릭스에 투자를 받았으니 예산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디즈니나 픽사 수준의 천문학적인 제작비를 들인 건 아니에요. 그럼 일본은 왜 이런 전략을 못 썼을까요?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제작 시스템이에요. 일본은 아직도 수작업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제작 환경도 열악해요. 애니메이터들의 처우도 좋지 않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거예요.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작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개선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대우가 일본보다 훨씬 나아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재능 있는 인력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죠. 이제 캐대언이 앞으로 받을 상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PGA 어워즈가 2월에 열리는데요. 여기서 캐대언이 수상하면 거의 자동으로 오스카 장편, 애니메이션상도 받게 될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투표자 집단이 거의 같으니까요. 그리고 그래미에서도 골든이 수상할 가능성이 61%나 되니까 두 시상식에서 모두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초로 오스카와 그래미를 동시에 석권하는 기록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상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한국이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선언이 되는 거죠. 일본이 이런 기록을 세운 적이 있나요? 없어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오스카를 받긴 했지만 그건 장편 애니메이션상 하나였어요. 음악 부문까지 석권한 적은 없죠. 디즈니는 어떤가요? 디즈니도 애니메이션상과 음악상을 동시에 받은 적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국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캐대언은 한국이라는 비영어권 국가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미국 시장을 완전히 접수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캐대언의 성공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국가 이미지 전체에 영향을 줘요.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BTS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급증했고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졌어요. 캐대언도 똑같은 효과를 낼 거예요. 실제로 캐대언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들이 한국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이건 산업 전체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캐대언의 성공이 다음 한국 애니메이션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그게 또 다음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죠. 일본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마 충격에 빠져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지배해온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한국한테 밀리고 있으니까요. 물론 일본 애니메이션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강력한 팬층도 있고 훌륭한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더 이상 진화하지 않고 있어요. 같은 공식만 반복하고 있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